안녕하세요. 제15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노우면 모하니입니다. 이번 7월 공통 주제는 성범죄인데요.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 영화로 토파보는 성범죄를 통해서 성범죄의 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입니다. SBS 스페셜 600일의 채팅 앱에서 생긴 일, 은밀하게 위험하기를 추천합니다. 취재진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속에서 위협을 받는 아동 청소년의 모습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또래포주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청소년 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업주에게 다른 성매매 청소년들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알선했던 성매매 청소년들이 또 다른 또래포주가 되는 악순환을 영상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 또래포주, 업주, 총괄 조직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을 공고하게 만드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범죄를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의 개발자 역시 그들이 만들어낸 어플리케이션이 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익을 위해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비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일삼는 어른들이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채팅을 필터링하고 있지 않는 개발자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한때의 실수로 포장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회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장애인 성범죄입니다. 2011년작 도가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도가니는 어린아이부터 성인 학생까지 비인간적인 아동학대와 성폭행 피해를 겪은 광주 인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청각장애아 특수학교로 발령받은 강인호가 학교 측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세상에 알리는 과정과 범죄 피해를 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시청과 교육청을 보여주면서 비정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화 속에서는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도가니 개봉을 통해서 인하학교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재수사가 진행되어 시설 폐쇄와 인하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도가니는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이 살기 힘겨운 사회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약자를 배려하고 공감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세 번째 유형은 권력형 성범죄이며 2019년작 밤새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들 2017년 미투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에서는 그 미투 운동이 시작되기 1년 앞선 시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 보수 언론 폭스뉴스의 앵커 그레천 칼슨이 당시 회장 로저 에이스를 상대로 벌인 성희롱 소송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 분장상 수상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매우 불쾌할 정도로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중에서 로저 에이스가 자신의 방에서 테일라 포스피시를 독대하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왜 어려운지, 피해자들이 성범죄 상황에서 어떤 기분을 느낄지 간접적인 경험을 유도한 이 장면은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성적 대상화를 통해 자극적인 요소로 시청자들을 모으는 미국 언론 폭스뉴스와 이를 지휘하는 로저 에이스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매체에서 만연한 성적 대상화에 대해 성찰해보는 기회를 줍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위력과 또 그에 맞서는 연대의 힘에 대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영화 밤새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집단 성폭행이며 2014년작 한공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새 학교에 전학은 공주는 음악 동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나가게 되고, 이전 학교의 학생 어머니가 찾아와 공주에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과거 성폭행 생존자로서의 공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지만 공주의 사건을 알게 되자 공주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게 되고 공주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한공주는 이전에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주목했던 사건과 복수라는 키워드보다는 철저히 한 개인에 집중했다는 점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한 소녀가 무차별적인 2차 가해로 인해 죽음에 내몰린 것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줬다면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줬더라면 적어도 그녀가 덧없이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한공주들이 꿋꿋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영화 소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칫 외면하기 쉬운 노인 성범죄를 영화 69세를 통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69세의 효정은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다가 29세의 남성 간호조무사인 이중호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효정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이중호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범죄 자체를 부정하자 수사가 더디게 이어집니다. 사건의 트라우마와 함께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진 효정은 도망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가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자가 숨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정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도 고발장을 폐기하는 대신 고층 건물에 뿌리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범죄를 알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화의 감독은 실제로 2013년 노인 성폭력 칼럼을 읽은 뒤에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인 대상 성범죄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성 노인이 성폭행을 당할 리 없다. 라는 사회적 편견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라는 인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영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성범죄 유형을 소개했는데 어떠셨나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다 확실하게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서혜진 변호사는 수치심은 가해자들이 범법 행위를 했기에 느껴야 하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지 않도록 배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